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강제집행 실무 강의를 하게 될 김지한 법무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민사집행. 강제집행이 나오기 전에 강제집행도 민사집행의 일종으로서 민사집행이 무엇인지 그 의의와 종류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 세 가지, 즉 당사자 집행권원 집행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이 갖추어졌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개시요건까지 갖추어야 되는데요. 즉,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과 개시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뜻이죠. 자, 요건과 달리 개시요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개시요건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요.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집행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들을 누가 부담하고 납부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강제 집행을 진행할 때 채권자든 채무자든 제3자든 일정한 경우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억울한 당사자나 제3자한테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제 절차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도중 자, 그 중에서도 돈 받기 위한 금전 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 이때,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재산 관계를 모르는 채권자들은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절차를 도와주는 집행 보조 절차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제 경매에 대해서 총설적, 개괄적인 내용을 모두 다 보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압류나 현금화 절차를 볼 건데요. 자, 먼저 강제 경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압류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되게 되는지,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나서 그 추후에 경매 절차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요 현금화가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는 어떻게 준비되고 흘러가는지 요 현금화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것도 볼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에 매수인은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러한 돈을 매각대금이라고 합니다. 자,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어떤 효력들이 발생하게 되는지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있다. 이 자들은 배당 절차에서 마지막에 돈을 받아가게 되는데 어떤 자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아가게 되는지 그런 절차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순위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매수인으로 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어떤 권리를 말소시킬 수 있는지 혹은 인수하게 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요. 앞서 봤던 이 내용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자, 민사집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상 분쟁이 생겼을 때, 형사상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저희 힘으로 나를 구제해주는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력구제라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제해주겠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 채무자의 집에서 돈 될 만한 물건을 가져온다. 혹은 채무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온다.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즉 자기가 자신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기관을 통하여서만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사집행이라는 것은 민사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나라의 힘을 얻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집행하는 절차를 모두 다 아울러서 민사집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국가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 요거는 이제 뒤에 집행권원
집행권원 파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사법상, 민법이나 상법 등 사사로운 법을 다 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사법상의 일정한 청구권을 국가 권력을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인정한 그 기관만 권력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채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아울러서 민사집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단 민사집행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행 대상, 즉 어떤 재산을 처분할 것이냐, 그 대상을 가지고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하느냐, 집행을 하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집행의 효력, 끝까지 가는 효력이 있는지, 잠정적인 효력만 가지고 있는지, 효력에 따라서도 나누는 기준이 있고요. 실현될 권리를 가지고도 나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준비물 중에 하나인데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혹은 가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즉 집행이 되는 그 채무자의 재산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보면은 동산과 부동산 집행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산과 부동산이 뭘까요?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죠.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라 함은 움직이지 않는, 즉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소위 토지나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뒷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이외의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부동산이 아니어도 부동산으로 준해서 처리하는 준부동산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대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과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즉 내 돈을 안 갚은 그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집에 뭐 금붙이라든지 다이아몬드 이런 동산일 수도 있고 혹은 비싼 자동차나 아니면 선박이나 항공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즉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른 구별로서 집행 대상인 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집행 기관이나 집행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 위치에만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관할하는 법원이 담당을 하겠죠. 자, 그런데 동산인 경우에는 법원까지 나서기에는 너무 사사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원, 관할 법원 중 그 관할 법원 안에 속해져 있는 집행관이라고 하는 자연인 한 명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집행기관도 달라지고요.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또 하나를 들자면,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부동산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성격상 움직이지도 않지만 값어치가 굉장히 높고 이해관계인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러 기관이 투입돼서 분석하고 일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반면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부동산 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집행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서 살고 있는 채무자를 내보내고 그것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인도 집행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고 이해관계가 좀 부동산 강제 집행에 비해서는 덜 복잡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집행관이라고 하는 자연인 한 명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재산이 뭐냐에 따라 그 대상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은 그 재산의 종류를 동산과 부동산으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까지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면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도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산에 가깝죠. 자, 그렇지만 성격은 부동산에 가깝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는 부동산처럼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즉 등기부나 등록부로서 관리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요. 두 번째로는 등기나 등록부로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이해관계인도 동산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집행에 대해서 우리 민사집행법은 개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부로 관리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규정을 부동산 집행에 준용해서 혹은 유추 적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닮은 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동산과 부동산은 닮은 점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좀 유추 적용이나 준용 규정이 없이 별도로 구분지어서 규정을 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이라는 것, 즉 국어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인데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이라는 것은 유체동산, 몸체가 있는 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된다. 즉 채권이라는 것도 혹은 그 밖의 재산권이라는 것도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의 범주로 보고요. 동산 집행 안에 그 범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채권이라는 것, 그 밖의 재산권도 광의로 보면은 채권의 개념에 속하는데 일단 채권이 뭔지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채권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채권자라는 사람이 채무자라는 사람한테 일정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일정한 사람이 나 외의 다른 일정한 사람한테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채권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한이 되도록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대여금 반환 채권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죠. 즉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사람한테는 채권이 생기지만 그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한테는 요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의 개념은 일정한 자가 다른 일정한 사람한테만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채권이라는 것도 채무자가 자기가 채무를 짊어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채권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산집행의 개념에는 몸체가 있는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채권의 종류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채권에서도 재산권, 즉 전세권 등 일정한 재산권은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고 별도의 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재산이다 라고만 봤을 때는 동산에 가깝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동산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있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부동산 강제 집행의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집행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엔 대상이었죠. 방법.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자, 먼저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자, 직접 강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제 집행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도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는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소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그러한 강제 집행, 집행 절차들은 대부분 다 직접 강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감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국가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면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강제한다. 자, 내용 보시면 직접 강제란 채무자의 협력 없이, 즉, 이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국가기관이 강제로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 방법이다.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행 방법, 집행 절차는 대부분 직접 강제로서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 자기 집에서 나가지 않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지 않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나가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그 채무자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 채무자를 내보낼 때 어떻게 이자를 직접적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뭐겠죠? 물건을 다 드러내고 키번호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이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이 직접 강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실무상 널리 알려진 집행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다, 강제집행이다, 집행이다라고 했을 때 떠올리시는 그 장면이 모두 다 직접 강제의 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신체나 의사에 압박을 가하지 않고 실시되기 때문에 강제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법적인 절차로서 강제로 이자를 집행관이 가서 뭐 결박해서 끌어내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죠. 물건을 드러내고 키번호를 바꾸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체 집행입니다. 단어에서도 뜻이 대체라는 뜻이 뭐죠? 대체성이 있다라고 할 때 대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체 집행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주는 의미처럼 대체성이 있는 채권 채무의 경우에는 대체로 할 수 있는 집행을 대체 집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채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가 다른 일정한 자한테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반드시 그 일정한 자여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그 친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친구의 어머니라든지 혹은 그 친구의 배우자라든지 그 사람한테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채권자라는 그 일정한 자가 채무자라는 일정한 자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아주 비옥한 좋은 자리에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토지에 누가 무단으로 건물을 세웠습니다. 자, 근데 그분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제 땅에다가 제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세운 것이죠.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저는 그 사람한테 건물 철거 청구권이 있는 겁니다. 왜냐? 제 토지 위에 마음대로 권한도 없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죠. 제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를 구하는 건물 철거 청구권, 토지 인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결자 해지, 그 건물을 짓고 올리고 소유한 사람이 건물을 부셔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피차 편하지 않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지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라고 치면은 할아버지가 그 건물 15층짜리 20층짜리 건물을 언제 부수겠습니까? 저도 시간이 아깝고요. 그분한테도 고역이겠죠.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즉 대체성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체해서 일단 집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만 그 채무자한테 시키는 집행을 대체 집행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대체 집행,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 방법이다. 즉,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사건이라면 그 채무자가 직접 건물을 부수기 전에 비용을 추심해서, 즉 돈만 빼서 와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겨서 건물만 부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집행의 대표적인 집행이 건물철거 집행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름에서도 아까 직접강제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동반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반면에 대체집행은 대체성이 있는 집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접강제입니다. 간접강제는 직접강제랑은 좀 반대의 개념처럼 보입니다. 즉, 직접강제는 직접적으로 강제라는 것이지만 간접강제는 강제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동반하진 않는 강제를 간접강제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직접강제로서 집행하기는 어렵고, 두 번째, 대체집행처럼 대책성도 없는 채무라면 어떻게 집행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채무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심리를 압박하는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불쾌한 영화가 상영 중이다. 이거 누가 봐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내 얘기가 영화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나는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는 그 실화의 주인공 혹은 우리 실무상으로는 그 실화의 주인공의 유족들, 이런 사람들이 상영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한 번 상영할 때마다 5천만 원씩 배상해라. 이런 식의 내용으로 가처분을 걸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상영을 금지시킬 때 직접 강제의 방법으로 금지시키려면은 국가기관이 가서 영화 필름을 잘라버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체집행처럼 대체성이 있나요? 그 영화를 영화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화를 틀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강제를 할 수도 없고 대체성이 있는 채무도 아니다 보니 간접적으로 심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만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절차를 간접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방법, 즉 한 번 틀 때마다 1,000만 원입니다. 한 번 어길 때마다 5천만 원입니다. 라는 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한다라는 거죠.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집행 방법이 바로 간접강제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자, 가집행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 집행 권원 파트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우리 법률 용어에 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정적이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짜 붙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가집행. 두 번째,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단어들이 다 가로 시작되죠. 앞에 어떤 단어 앞에 법률 용어에 가짜가 붙는다면 일단은 뭐 해주겠다. 일단은 너의 뜻대로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집행,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집행은 다 본집행이고요. 가집행이라는 것은 일단은 집행하게 허용해주는 집행을 가집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집행권원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집행, 일단은 너가 판결에서 이겼으니까 집행을 진행하긴 해주겠다. 자, 그런데 잠정적이란 뜻이 뭐죠?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집행이라는 것은 일단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게 허용해주지만 나중에 피고가 2심에서 이기게 되면 그 집행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집행을 가집행이라고 합니다. 잠정적인 효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 즉 끝까지 가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다음 채무자에게 못 받은 돈을 마지막 배당 절차에서 받아갈 수 있는 종국적 만족을 얻는 집행인데 반해서 가집행이라는 것은 일단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끝까지 못 간 상태로 중간에서 피고가 나 1심에 항소하겠다, 2심에 불복해서 상고하겠다 라고 해서 2심이나 3심에서 그 내용, 판결의 내용이 뒤바뀌게 되면 더 이상 집행을 진행할 수 없는 집행을 가집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집행이라는 것은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 채무자가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했지만 피고가 여전히 패소해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겠죠. 끝까지 진행되면은 채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아직은 아슬아슬 잠정적인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집행을 가집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족 집행과 보전 집행.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보전 집행의 대표적인 집행 두 가지가 가압류 집행과 가처분 집행입니다. 자, 먼저 만족 집행이라는 것은 종국적 만족. 우리가 아까 본 집행에서도 봤던 개념과 유사한데요. 끝까지 우리 금전 집행의 경우에는 압류, 그 다음 경매 절차를 통한 현금화, 그리고 마지막에 배당 절차를 거쳐서 나의 채권에 변제를 받게 되는 만족적인 절차로 끝이 나게 되는데 우리 보전 집행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거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급한 사람 일단 물 한 모금 주는 절차다, 응급실 같은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대표적인 가압류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가압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압류라는 걸 하려면 집행권은, 즉 판결에서 먼저 이긴 다음 그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 절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막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너무 급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급하다고 하니 채무자의 재산을 일단 잠정적으로 묶어두는 가압류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자, 이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절차는 일단 급하다고 하니 채권자 말만 듣고 진행되는 잠정적인, 보전적인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급하다고 하니까 먼저 재산만 묶어놓고 그 다음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판결받고 경매 절차 진행해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응급실에 가면 거기서 쭉 응급실 베드에서 며칠이고 입원하고 이럴 수 없겠죠. 너무 급하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다친 부분만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입원을 시켜주겠죠.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전 집행은 급한 사람 물 한 모금 주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청구권을 강제로 실현하여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을 만족 집행, 채권자가 끝까지 가서 만족을 얻게 되는 집행이라 만족 집행이라고 부르고요. 장래의 만족 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 즉 채무자가 재산 다 빼돌리면 채권자가 판결받고 돌아와 봤을 때 채무자 재산이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밟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럴 때는 일단은 그 현상을 보전, 채무자의 재산을 꽁꽁 묶어놓고 그 다음 싸우자라는 거죠. 그러한 보전을 먼저 하는 집행을 보전 집행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얘도 앞에 가짜가 붙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데요. 가처분,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앞에 가가 붙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잠정적 효력밖에 없겠죠. 앞에 가짜가 붙으니까 추후 가압류, 일단 채권자 말만 듣고 가압류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안 소송, 즉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판결 과정에서 원고인 채권자가 지게 되면 그 가압류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만족 집행과 보전 집행은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즉 채권자가 받을 것이 돈이냐 혹은 돈이 아니냐를 가지고 금전집행, 비금전집행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뒤에서 보게 될 집행의 대부분은 다 별다른 전제가 없다면 금전집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나라의 강제력을 수반해서